그 카이사르 독재 체제가 되면 이러한 덕성을 무력화시킬 거다. 왜냐?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독재자가 해주면 되니까. 이러한 덕성이야말로 로마 공화국을 전성기로 이끌고 패권국으로 만든 능력이다. 따라서 독재 체제가 되면 이러한 시민의 덕성이 약화돼서 국력도 약화될 거다라고 언급해요. 실제로.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또 이거예요. 만약 아까 말한 그 조정하는 능력 있죠? 이렇듯 정치를 대국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덕성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이거 진짜 쓴 말이에요. 치유하지 못한다면 공화국은 파멸할 것이다. 자, 행복을 위해 덕은 필요한가? 옛날에 만들어놨던 자료인데 공화국 후기의 철학 논쟁을 한번 봐보죠. 자, 윤리학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자, 여러분 난세잖아요. 이때 1, 2차 3두 정치 난세입니다. 철학이 발달하는 법이에요. 당연히 다양한 학파가 대립을 하겠죠. 이때 키케로의 이 아카데미아주의랑 에피쿠로스주의, 스토아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 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키케로가 기록을 잘 남겨요. 자, 서론을 한번 보죠. 과거의 윤리학적 혼란. 춘추 전국시대처럼 이 철학이 또 유행을 해요. 옛날에 썼던 템플릿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게 가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현대민주주의 사회, 특히 한국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윤리학의 혼란이 명백히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윤리학의 대표주자지만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도 대두가 되고 있죠. 하지만 공리주의도 어떻습니까? 전치주의라고 욕을 먹습니다. 소수의 인권 탄압으로 전체가 잘 살 수 있으면은 뭐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공리주의, 자유주의 다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이후 6.25 전쟁 이후에 합의된 윤리적인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해요. 그리고 성평등 문제, 환경 파괴윤리, 경제적 불평등, 동물권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좁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방목형 동물은 나보다 행복해. 왜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 동물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똑같은 비슷한 난세에 살고 있었던 로마 공화국 후기의 논쟁으로 우리들의 삶의 통찰을 얻어보자. 한국 사회가 나아갈 윤리학적인 방향을 알아보자. 라고 하는 기획이었어요. 옛날에 했던 거고. 계속 말하지만 로마 공화국 후기의 문제랑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가 좀 유사한 게 많거든요. 그 일자리 대체, 그리고 수도권 집중, 그리고 인플레이션, 집값 상승, 윤리적인 아노미, 그 합의된 가치의 상실, 합의 가치 상실. 이거 보면은 와, 진짜 너무 유사해가지고 이런 기획으로 했던 거였는데, 자,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냐? 공화국의 흥망이 교차하던 시기였어요. 주인공인 키케로가 활약하기 이전 로마 공화국의 역사를 살펴야지 키케로의 사상과 활동, 나아가 키케로가 다양한 철학자들과 벌인 논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케밥 먹고 싶으니 저출산도 있고. 당시는 1000년간 이어져온 로마 공화국의 역사가, 이거는 이 1000년은 사실 왕국까지 포함한 겁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자 지중해 세계 전체가 전쟁에 휘말린 지극한 혼란의 시대예요. 자, 삼두 정치의 시대. 어떤 시대냐? 카이사르 폼페우스 크라수스가 내전을 벌인 시대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 당시 난세가 잘 눈에 안 와닿아요. 카이사르는요, 갈리아 원정을 했죠. 이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지역을 정복한 겁니다. 근데 폼페우스는 어느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터키,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반도,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있죠. 심지어 크라수스는 어때요? 징세권과 클리엔텔라 채무 관계로 사실상 로마 공화국 전체의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인물들이 서로 내전을 벌이거나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삼두 정치는 이들이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나중에 뭐 어차피 싸우게 되니까요. 이거는요, 거의 그 카이사르의 대전은 말 그대로 진짜 세계대전에 준하는 난세였어요. 당연히 철학들이 이때 엄청 많이 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려고 이제 튀어나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키케로가 활약하던 시기는 세계대전에 준하는 엄청난 혼란기예요. 그래서 모든 지중해 세계가 극심한 전쟁에 휩싸이고요. 희생자와 혼란이 가중되고 고통이 막 증가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시기냐, 이때가 동족 상잔의 내전을 거친 시기죠. 이거는 로마인들에게 꽤 충격이 많이 왔다고 해요. 자, 뭐냐? 자, 로마 공화국은 지중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예요, 그렇죠? 그 로마인들은 물론 술라와 마리우스의 내전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도 비극이긴 한데, 어쨌든 로마 공화국의 정신, 이거 바탕으로 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를 계속 누려왔는데, 이제 계속 싸워요. 술라와 마리우스 시대 이후로, 그리고 카이사르 내전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신봉하던 전통적인 가치, 철학, 이게 흔들렸겠죠? 다시 말하지만 로마 공화정에 대한 정의관과 정통적인 가치가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 에피쿠로스주의가 갑자기 대유행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원래 귀족들의 학문이었으니까. 이때 근데 제가 엄청 신기했던 게요, 키케로가 영웅적으로 계속 마지막까지 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키케로가 이렇게 공화국에 대한 헌신을 했던 이유를 알려면은
키케로가 가지고 있던 아카데미아 주의자로서 신념을 알아야 돼요. 이 신념 때문에 키케로가 어떻게든 로마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랑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과 가족들의 생활까지 내걸고 헌신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멋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키케로가 왜 그랬을까?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랬을까? 이때 키케로가 참 비참한 삶을 살거든요. 자, 경제적 빈곤만 보면은 이제 카이사르 내전이 되면은 내전도 아니에요. 1차 삼두 정치만 돼도 그래요. 1차 삼두 정치만 돼도 크라수스 나아가 여러 파트로누스 내지 클렌테스 채권자들의 보호가 사라져요. 키케로가 믿고 있던 파트로누스 채권자들, 나아가 클렌테스 채권자들이 다 키케로를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내전 이후에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됐잖아요. 당연히 카이사르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무도 키케로랑 친해지려고 안 하고, 이전에는 클로디우스란 정치 깡패가 키케로의 모든 재산과 집도 약탈하고 불태우고 그 망명 생활 동안 테렌티아로부터 이혼도 당합니다. 이제 키케로의 든든한 자금줄이 외가 돈이었잖아요. 외갓집 돈이었는데 이젠 이혼까지 당한 거예요. 엄청 비참한 삶이고 가정도 붕괴가 돼요. 엄청 비참합니다. 키케로의 딸인 툴리아가 손주를 낳다가 사망해요. 근데 아들인 마르쿠스가 카이사르파로 전향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계속 보이는 게, 정리하면 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카이사르가 키케로를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그냥 가정 자체를 완전히 파탄시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출세했으니까 마르쿠스 끌어들이는 건 무의도 아닐 거 아니에요? 처갓집 죄송합니다. 처갓집 지금 피곤해가지고 콘텐츠를 3개 연속으로 하는 게 엄청 오랜만이라 지금 힘드네요. 아무튼 처갓집이요. 처갓집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들인 마르쿠스도 카이사르파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손절치고, 친동생 퀸투스도 카이사르파로 전향을 해요. 퀸투스는 칼리아 원정 때부터 카이사르로 밑에서 이제 활약한 이제 지휘관이었는데 그 SCV 메타로 이름을 날리거든요. 나중에 말해보겠습니다. 네, 카이사르한테 억가당해서 버려져요. 근데 퀸투스가 카이사르한테 버려진 게, 김혜준님 지금 로마공화국 후기에 철학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배경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형님 탓에 버려졌다고 하면서 퀸투스도 이제 형님 탓하면서 이제 도망가요. 심지어 키케로의 손주도 사위한테 뺏깁니다. 근데 사위도 카이사르파로 전향을 해요. 그러니까 가세가 무너지니까 다 카이사르로 가는 거죠. 이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기록노예 티로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도 저하되고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케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 공화국을 지지하려고 했다. 그 철학적인 관점이 뭐였기에 그랬을까? 한번 보자. 일단 에피쿠로스주의 비판부터 봅시다. 로마인의 전통적 미덕과 정신을 소화하라.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어떤 책을 보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최고선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보고 하는 겁니다. 사실 티로는 키케로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에피쿠로스부터 봅시다. 에피쿠로스부터 봐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에피쿠로스주의자, 감각경험 토대론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데모크리토스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확실한 지식의 토대는 감각 경험이에요. 얘들이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면은 스토아 철학은 반대로 이성적인 원리가 확실한 지식의 토대라고 말해요. 약간 플라톤주의에 많이 경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주의 왜 이렇게 생각하냐? 언어로 이성적인 철학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언어는 자주 우리를 혼동에 빠뜨린다. 이성 원리는 언어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이때 파악을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언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빠뜨릴 수 있는 이성적인 원리가 아니라 감각 경험의 지식의 토대를 닦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감각 경험을 토대로 유리하게 토대를 닦으면 어떻게 되냐? 쾌락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쾌락주의도 우리가 아는 쾌락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행복은 쾌락의 최대화가 아니라 고통이 최소화된 평정심의 상태, 다시 말해 아타락시아에 있다라고 하는 쾌락주의를 말하죠. 이 에피쿠로스주의가 이 삼두정치 시대 대유행을 해요. 삼두정치 시대 동안 가족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하거나 집과 재산을 잃고 떠도는 비참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 난세 때 에피쿠로스주의가 유행을 해요. 맨 처음에 에피쿠로스가 활동한 것도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붕괴했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근데 이때 또 키케로 시대 때 에피쿠로스주의가 또 유행을 해요. 심지어는 카이사르가 에피쿠로스주의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왜 에피쿠로스주의가 이럴 때마다 이제 유행을 하냐? 기존에 유리하게 말하는 쾌락의 절제가 먹혀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철학이 절제 말하잖아요. 뭐 덕윤리학도 그렇고 스토아 철학도 그렇고.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절제 같은 거 말하지 말고,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에 있다니까요. 이제 쾌락이 없어요. 쾌락이 없는 시대예요. 쾌락이 없는 시대에 아무리 쾌락 절제하라고 말해봤자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뭐 안 듣죠. 야씨, 나도 쾌락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나도 돈 좀 벌어보면 좋겠고, 술도 많이 마셨으면 좋겠고, 근데 일하느라 바쁘고 술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뭐 쾌락을 절제하라는 삽소리라고 있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고. 그런 난세일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지 설명해줘야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그 고통이 중요한 걸 설명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제거가 중요하다고 설파해서 유행을 한 겁니다. 이게 핵심 개념이 두 개예요. 그 자세히 말하지 않을 겁니다. 딱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이제 정적 쾌락과 동적 쾌락을 구분해요. 정적 쾌락이 아까 말한 평정심에서 오는 무해한 쾌락이거든요.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기준을 이제 육체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고통의 최소화, 고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이 논쟁을 좀 더 살펴보면은 어디 보자. 그래요. 좀 더 살펴보죠. 자, 쾌락을 극대화하면은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이제 쾌락의 민감도가 낮아진다.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한 5만큼의 쾌락이 있어도 행복했는데 계속 5만큼의 쾌락을 겪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서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10만의 쾌락을 원하고 그럼 15의 쾌락을 원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쾌락의 역치가 올라가고 이 쾌락의 역치가 올라가는 거는 말 그대로 무한하다. 자, 이 논증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쾌락은 아무리 충족을 시켜도요 인간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줘요. 그렇죠? 쾌락의 민감도는 무한히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쾌락을 무한히 추구하다 보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또 전제를 해요. 예를 들어 뭐 돈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을 해칠 정도로 쾌락을 탐닉한다거나 뭐 인간관계가 박살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둔감해진 쾌락을 계속 추구할 때마다 이런 고통으로 회귀되기 때문에 쾌락은 행복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말해서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야 에피쿠로스 네가 말해봐. 그러면은 쾌락의 충족이 불만족스러우면은 인간은 어떤 상태가 돼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쾌락의 충족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고통이 없는 상태는 확실하게 행복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서는 평정심의 무해한 쾌락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 이게 정적 쾌락이고 이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동적 쾌락은 뭐다? 육체적, 감각적 다양한 쾌락들이에요. 뭐 음주나 게임이나 뭐 야스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동적 쾌락은 추구할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키케로가 어떻게 비판을 하냐? 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것만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키케로는 동적 쾌락이랑 정적 쾌락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야, 에피쿠로스주의자들, 니네 뭐가 동적 쾌락이고 정적 쾌락이야? 내가 보기엔 정적 쾌락도 임마 동적 쾌락처럼 방종해질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에피쿠로스에 따르면은 고통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쵸? 야, 고통의 제거는 근데 뭐야? 야, 에피쿠로스주의자들 내가 물어보자. 만약에 내가 야스를 안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봐. 내 야스를 안 해서 고통스러워. 그럼 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야스를 해야 돼. 이 논리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 꽤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동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랑 정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랑 뭐 유사해. 구분 자체가 모호해. 라고 하는 거죠. 비잔티움을 놀리며 얻는 쾌감은 동적 쾌락인 것 같군요. 동적 쾌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또 이거예요. 로마인들을 타락시킨답니다. 뭔 삽소리냐. 지금 그래요. 지도를 그냥 가져와 봅시다. 자, 로마인들이 이때 난세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많죠? 그러면은 그 난세에서 비롯된 뭐 고통이 있다면은 키케로 생각에는 이 고통을 없애려면은 난세를 해결해야 돼요. 그쵸? 난세를 해결해야 고통이 사라집니다. 근데 에피쿠로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비정치주의자예요. 탈정치주의자입니다. 대놓고 말해요. 여러 개 말하는데 인간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쓸데없이 고통만 가중시키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탈정치화를 주장하고 플러스 소극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며 살아라. 이런 철학으로 이제 키케로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이 처한 위기, 나아가 고통을 극복하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은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의 난세는 모든 로마 시민이 시민의 덕성을 발휘하여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단결해야 되는데요. 만약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일시단결해서 국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난세가 더 지속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로마인들이 고통에 빠지는 시기가 더 늘어날 거야 라고 하는 논리죠. 하지만 에피쿠로스주의는 로마 시민들이 개인주의적 쾌락에 몰두하도록 타락시켜.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주의 구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주의를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키케로의 스토아주의 비판해보죠. 키케로가 봤을 때 스토아주의는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비판해요. 뭔 소리야. 일단 그래도 키케로는요 기본적으로 스토아주의가 에피쿠로스주의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이성에 몰두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토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성 법칙이거든요. 슬라이드가 좀 보충을 해보면은 에피쿠로스주의는 이성에 따른 철학이 쉽게 말해 언어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식의 토대는 이제 이성이 아니라 감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스토아주의는 플라톤주의를 좀 극단화시킨 거거든요. 스토아주의는 이제 이성이야말로 지식의 토대다라고 말해요. 왜냐? 오히려 감각은 우리를 자주 속이기 때문에 지식의 토대가 되기 좀 어려워. 그러면 감각과 이성 중에 지식의 토대를 굳이 만들려면 이성으로 하는 게 나아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지식의 토대가 이성이 되면 뭡니까?
이제 이성을 토대로 윤리학을 정초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 이성 법칙에 이걸 봅시다. 이성 법칙에 부합하는 행동은 도덕적인 거고 선한 거고, 반면에 이성 법칙에 어긋나는 거는 부도덕한 거고 악한 거야. 그러면 행복은 뭐야? 아까 전에 그 스토아주의자들은 이성의 그 윤리학을 정초했잖아요. 감각을 배제했어요. 그럼 뭐냐?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도요, 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무관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토아주의자들은 어떨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냐? 고통스럽다거나 쾌락을 느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성 법칙에 최대한 부합한 이성 법칙 머신이 되면은 내 스스로 이성 법칙 머신이 되어서 이제 정념으로부터 해방이 된 상태에 이르면 이제 아파테이아거든요. 아파테이아에 이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바람에 아무리 거친 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고고한 자신만의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난 고통스럽지 않아,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존재는 고통과 무관하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문에 당하고 있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성 법칙이 뭐냐? 쉽게 말하면 뭐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다 이성 법칙이에요. 스토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칸트식의 정언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좀 아예 다르고. 그러면 도덕적 판단은 뭐다? 도덕적 행위는 뭐다? 아주 간단해요. 아까 전에 말한 이러한 이성 법칙들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 소카토, 이게 키케로랑 이게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카이사르의 저항에서 싸운 사람이죠. 자칭 스토아 철학자고 철학적인 집착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거의 광신적인 그 스토아 철학자거든요. 이 양반이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은 잘못이나 큰 잘못이나 똑같다, 이런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나 약속을 어긴 사람이나 부도덕한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실제로 있는 말이거든요. 스토아주의에서 살인을 한 사람이나 약속을 어긴 사람이나 부도덕해요. 왜? 이거 둘 다 이성 법칙으로 하면은 그러지 마 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한 이성적인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니까 부도덕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스토아주의에 따르면은 이 부도덕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뭐 아카데미아 주의의 뭐 이런 시기마다 달라요. 아카데미아 주의의 시기마다 달라요. 나중에 가면은 좀 타협을 해가지고 부도덕함도 정량이 있다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에피쿠로스주의랑 타협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되고. 근데 카토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카토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극단적인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 도덕적이라면 그 사람이 실제로 쾌락을 느끼는지랑 무관하게 그가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덕적인 거예요. 비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카토가 어떤 짓을 하냐? 반카이사르파의 기치를 걸고 공화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자결합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자결해요. 이거 명화거든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이제 키케로도 이제 카이사르한테 항복하고 폼페우스 밑에 있었던 원로 의원들 다 항복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굴하게 사면받는데, 카토는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추종자도 많지 않은데 혈혈단 신으로 맞서 싸우려고 해요. 자결하기 전날에 친구들과 플라톤의 뭐 국가론을 읽으면서, 국가론이었나요? 뭐 자유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친구들을 보낸 다음에 자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결하면서 보인 퍼포먼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로마인들은 흰소를 승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때 흰소를 산채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화로를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피터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앞으로 공화국을 잘 지켜주세요,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카토는 뭐냐? 끝까지 카이사르 손에 죽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카이사르에게 죽지도 않을 거고 굴복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자기 몸 스스로를 주피터 신께 바치는 흰소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자기 스스로의 배를 산채로 쭉 그어서 내장을 흐트러 놓고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카토가 그 유명한 카이사르에 대한 저주를 퍼부는 겁니다. 카이사르, 너도 오래 가지 못할 거야. 나는 내 스스로를 공화국을 수호하시는 주피터 신께 바치는 제물로 바쳐서 너도 곱게 못 줄 거다. 다시 말하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반카이사르파의 기치를 걸고 공화국을 위해 싸우다 자결한 거예요. 이게 뭐냐?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에 카이사르의 쿠데타가 어땠던 거예요? 일단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확고했던 거예요. 그쵸? 떼걸룩님 맞아요. 할복이에요. 할복인데 내장을 꺼내놓고 죽는 게 중요해요. 왜냐? 그래야지 주피터 신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낭만이죠. 다시 말하지만 카이사르의 쿠데타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판단이 확고했기 때문에 고통에 상관없이
나의 이성 법칙에 부합하는 투쟁을 한 거예요. 거기서 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의무가 뭡니까? 부도덕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워서 공동체를 위한 우주적 이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지고한 의무이자 숭고한 목표가 이겁니다. 부도덕에 끝까지 맞서 싸워서 공동체를 위한 우주적 이성을 이행하는 것. 그 카토는 죽을 때까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 TMI로 그 단테 신곡 있잖아요. 단테 신곡 보시면은 온갖 종류의 살자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살자한 사람들 다 지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자한 인물 중에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카토예요. 카토는 유일하게 살자한 인물 중에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카토의 살자는 이거는 그리스도교적으로 죄악으로 해야 되는 살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낭만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치 투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걸로 알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키케로는 기본적으로 스토아주의가 에피쿠로스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 카토가 한 것처럼 공화국을 지켜내는 데는 유용해요. 이제 공화국의 시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에피쿠로스주의처럼 방종한 철학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울프케님 딱 그겁니다. 지식인적 전사.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키케로는 이 스토아주의가. 그래서 중용의 미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 존재할 게 키케로의 아카데미아주의는 어디 보자. 키케로의 아카데미아주의는 상당히 덩윤리하게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아주 경도된 아카데미아주의거든요. 사실상 그 논리가 덩윤리학도 보면 볼수록 그 아리스토텔레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랑 아리스토텔레스적 그 덕가치론이랑 덩윤리학이랑 제가 계속 말한 로마인들의 지고한 공화주의 정신이 뭡니까? 클리엔텔라죠.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역작이 이제 의무론이랑 법률론입니다.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미덕이자 가치이자 덕인 클리엔텔라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덩윤리학으로 가공해가지고 책을 써보자. 이걸로 보면 또 달리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중용의 미덕이 요구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스토아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이런 이성의 법칙의 딱딱함이 오히려 정의에 어긋난 판단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해관계 조정은요. 이성 법칙에 부합하느냐 마느냐와는 그다지 유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시민의 미덕이 그놈의 이성의 법칙과 충돌하면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조정이 뭡니까? 그 시민의 미덕이요. 클리엔텔라죠. 그 덕가치론을 말하는 거고. 또 그놈의 이성 법칙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덕성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성 법칙 간의 충돌도 중요한 문제예요. 스토아 철학자들 깔 때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성 법칙 간의 충돌이 뭐냐? 이 두 가지 이성 법칙이 있다고 해봐요. 윤리적인 명제가 있다고 해봐요. 첫 번째가 싸우면 안 된다. 윤리적인 명제죠. 두 번째, 전쟁터에서 적과 용맹히 싸워야 된다. 이것도 윤리적인 명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성 법칙의 그 명제끼리 충돌을 하면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식으로 키케로가 되묻는 거예요. 또 덧붙인 게 투덜대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키케로가 보기에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 둘의 충돌을 무마할 수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이성 법칙들을 계속해서 도입해서 충돌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성 법칙들 간의 충돌을 무마하려는 이런 시도가 자기가 보기엔 결국 덩윤리학에 따른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해요. 다시 말해 무마하려고 새로운 도덕 명제를 도입하거나 좀 약화시키거나 하는 게 결국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클리엔텔라적으로 한번 가공이 된 이 덩윤리학적인 그런 색채가 느껴진다는 거죠. 결국 자기들도 다 덕윤리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키케로의 덕윤리학은 뭐냐? 오케이, 스토아주의 깐 것도 알 것 같아. 그럼 뭐냐? 아까 말했지만 아카데미아주의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경도된 쪽을 지지합니다. 로마인들의 시민의 미덕을 지지하는 쪽이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걸 알려면은 이제 이성의 탁월성이랑 품성 상태의 탁월성 알아야 되는데 제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덕윤리학을 받아들이면요, 이성의 탁월성이랑 품성의 탁월성을 둘 다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샌델이랑 비슷해요. 마이클 샌델은 약간 미국적인 가치가 아무래도 가미가 된 걸 지지하는 거고, 키케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키케로의 책을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로마식의 시민의 미덕,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미덕을 가미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쓴 거거든요. 당연히 당시 지식인의 고대가 묻어있겠죠. 자, 이성의 탁월성은 뭐냐? 당연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는 분별력이죠. 키케로에 따르면 이거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과 이성적 판단 능력의 향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지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겠냐,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고, 그 품성 상태 탁월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습관이거든요. 이것까지 결합이 돼야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약 옳은 행동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이성에 부합하는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해봐요. 내 품성이 탁월하면은 그 옳은 행동에 대해서 내 스스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반면에 내가 뭐 나쁜 일을 했다고 해봐요. 뭐 물건 훔쳤어.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등 고통을 느끼는 품성 상태를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품성의 탁월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삶의 경험과 습관화와 훈련 후에 향상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학은 이 두 가지가 불이치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죠. 각각의 명칭도 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만 알아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성은 발달했는데 품성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한 그 습관이 잡혀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을 알고 있어요. 이성은 발달했어요. 하지만 끊을 수 없어요. 품성 상태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더 안 좋은 거는 스스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품성 상태가 너무나도 타락해서 절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또는 이성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품성 상태는 습관화가 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뭐다? 이제 소위 말하는 나치 체제 지지자들, 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습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불이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품성 상태를 빼놓고 이성만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성과 품성이 함께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명언도 날려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젊은이는 수학자는 될 수 있어도 철학자는 될 수 없다. 왜? 이성. 다시 말해 머리가 좋으면은 수학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철학자는 될 수 없어요? 품성 상태는 삶의 경험과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지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러한 이성의 탁월성과 품성의 탁월성 모두를 관장하는 게 뭐다? 중용의 미덕이다.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용기죠. 용기가 과도하면 무모함이고 용기가 못 미치면 비겁함이지 않습니까? 뭐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과도하면 만용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디 한쪽에 매몰돼가지고 이상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지혜가 이제 부족하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잖아요. 품성 상태도 마찬가지 논리로 계속 짚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러니까 품성 상태가 만약에 뭐 용기 대표적이죠. 막 불의를 못 참는 게 너무 심하면은 만용이나 무모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너무 적으면은 비겁함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중용의 미덕은 이성적 탁월성과 품성의 탁월성 모두를 관장하는 최고의 미덕이다. 그렇다. 이제 본론인데 또 그럼 행복한 인간은 누구냐? 이러한 덕성이 잘 훈련된 시민들이다. 이거는 키케로의 생각이요. 다시 말해 로마 시민들, 공화정이잖아요. 시민들 중에 이런 덕성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훌륭한 시민들이다. 행복할 수 있는 시민들이다. 이성을 백분 발휘해서 불의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고통을 극복하고, 오히려 불의에 대한 싸움에서 쾌락을 느끼는 이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맞아요. 신참자의 철학이 가장 귀족적이라니. 이러면은 키케로의 덕 윤리학은 스토아주의자들의 이성도 포함하고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쾌락도 포함하잖아요. 설명력이 팽창이 됩니다. 뭐 이런 논리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덕 윤리학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훌륭한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에요. 또한 경제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에요. 훌륭한 국가는 군사력이 센 나라도 아니고 경제력으로 풍요로운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훌륭한 국가예요? 훌륭한 시민들이 통치하는 나라.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위인들이 통치하는 나라. 또한 훌륭한 시민들, 나아가 위인들을 배출해낸 나라가 훌륭한 국가다. 가령 조선 초에 이 세종대왕님을 배출한 조선 문명. 훌륭한 사람들이 위인들을 배출했고 위인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키케로가 이제 덕 윤리학을 빨면서 말하는 게 뭐냐? 덕 윤리학은 각각 에피쿠로스주의, 나아가 스토아주의의 함의를 모두 설명할 수 있고 난점을 해결한다. 에피쿠로스의 난점은 뭐다? 그러면 이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뭐다? 에피쿠로스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쾌락이 좋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한 쾌락의 적절한 선도 설명 가능해요. 어떤 쾌락이 적절해요? 중용. 그리고 교육에 적당한 그런 선. 그 스토아주의에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성 법칙의 중요성도 설명 가능하죠. 분별력이 중요하잖아요. 최소한 뭐가 나쁜 행위인지 좋은 행위인지는 분별해야죠. 그래야지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성 법칙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선도 설명해요. 뭘로? 중용으로. 이걸로 카이사르의 독재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논리도 성립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공화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덕성을 무력화시킬 거다. 이거는 모든 원로원 의원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은요, 독재자가 대신 통치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통치하면서, 특히 이것도 의무론이랑 법률론 보시면은 클리엔텔라를 이제 이해해야지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뭐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본인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불이익은 막고 이런 수완을 말해요. 아무리 봐도 클리엔텔라고. 그러면은 다시 말하지만 행복한 국가와 뛰어난 국가는 뭐예요?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또한 그게 잘못된 줄 알면 조정을 하거나 투쟁할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사람도 파트로누스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표하고, 파트로누스도 이런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잘 나서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추구하고 정리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카이사르 독재 체제가 되면 이러한 덕성을 무력화시킬 거다. 왜냐?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독재를 해주면 되니까. 그 키케로 네피셜은 이러한 덕성이야말로 로마 공화국을 전성기로 이끌고 패권국으로 만든 능력이다. 따라서 독재 체제가 되면 이러한 시민의 덕성이 약화돼서 국력도 약화될 거다라고 언급해요. 실제로. 물론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키케로의 법률론, 뭐 의무론, 최고선언론 어디를 보나 똑같이 나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키케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런 정치적인 신념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투쟁을 한 겁니다. 시민의 덕성이 중요해. 로마인들이야 단결해라. 우리가 단결해서 싸워야 지중해 세계에 불어닥친 이 난세 빨리 종식을 시키고 다시 한번 치세로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이것도 있어요. 또 분명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덕성에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지적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아주 훌륭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로마인들의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덕성 문화가 있잖아요. 요거를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윤리학으로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로마인들의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덕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만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름대로 업적이에요. 이건 진짜로. 고쳐나갈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책을 보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인맥, 파벌, 당파주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바람에 공화국이 난세에 빠졌다. 티로님, 근데 이게 클리엔텔라의 핵심이라면서요. 핵심은 맞는데 키케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클리엔텔라의 특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 클리엔텔라의 특성이 뭡니까? 이해관계와 분쟁의 조정 그리고 타협이에요. 조정하고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로마인들을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본질이다. 그래서 인맥과 파벌과 당파주의와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특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와 분쟁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양보해낼 수 있는 덕성을 길러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또 이거예요. 만약 아까 말한 그 조정하는 능력 있죠? 이렇듯 정치를 대국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덕성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이거 진짜 쓴 말이에요. 치유하지 못한다면 공화국은 파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계속 말해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죠. 이러한 본인의 정치 철학 하에서 콩코르디아 오르디눔이라고 하는 대국적인 포용 체제를 시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가 예전에 말한 건데 그 카틸리나 쿠데타 사건 이후로 이제 크라수스를 포용하려고 키케로가 이끄는 원로원 집단이 크라수스 징세회사 한번 도와줘요. 그러니까 크라수스가 이끌고 있는 징세회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의 징세권이 원래는 수익이 한 50억밖에 안 나는데 이 징세권 한 100억에 잘못 사버린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원로원은 왜 우리가 그거 환불해줘야 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뭐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인식이 당연한 거고 그 원로원 의원들이 이런 걸 왜 우리가 봐줘야 돼 하는데 키케로가 그 따끔하게 한마디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화국이 계속해서 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공화국을 일시단결해서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징세와사 징세권을 한번 탕감을 해줍니다. 징세권 이거 없었던 걸로 한번 해줘요. 이게 뭐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파트리키가 되고 싶었던 티도 많이 내죠. 그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콩코르디아 오르디미눔이라고 하는 원로원을 전부 이끌고 이해관계를 타협하고 조정하고 분쟁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든 그 원로원의 이해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 뭐 이익도 있을 거고 권위랑 뭐 체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내려놓고 지금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인맥과 파벌과 당파주의와 이해관계만 빠지면은 공화국은 찢겨나갈 거다. 그러면서 크라수스랑 카이사를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결국에 크라수스가 이때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삼두 정치하면서 키케로 팽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키케로는 이러한 로마 공화국의 시민적 덕성에 대한 진중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카이사르 독재 체제에 맞서고 카틸레나의 내란 사건 때도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가 있었다. 그쵸. 카틸리나 모반 사건을 지금 까고 있는 키케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 로마 공화국 후기 이 키케로랑 말싸움했던 이 에피쿠로스주의랑 스토아주의랑 해가지고 다 정리했거든요. 그걸로 그냥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하자면은 제가 학부생 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이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미덕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걸로. 자, 한국은 외부에서 불교가 들어오거나 유학이 들어오거나 할 때 불교적인 미덕 아니면 유학적인 미덕에 따라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 서양도 뭐 크리스트교가 유입되면 크리스트교적인 미덕에 따라서 하고 또 이슬람교가 오면 뭐 그렇게 했겠죠. 그 자본주의가 도래하면 자본주의적인 미덕에 따라 하고.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미덕이 무려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긴 습관이자 습성이라는 게 전 이게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말했다시피 이탈리아 반도에 도시국가도 여럿이 있었을 텐데 에트루리아도 있고 뭐 움브리아도 있고 뭐 삼리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미덕이 유독 로마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긴 습성이자 습관이에요. 전통이고. 그리고 이렇게 로마 공화국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습성에 입각해서 최전성기를 이루잖아요. 가야. 그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백제를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들만의 전통적인 습성에 입각해서 최정성기를 이루고, 그리고 키케로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그 자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애국심을 가지는 부분도 이거예요. 로마 공화국만의 미덕이 있다. 시민의 정신이 있다. 이들이 본인들의 스스로 만들어낸 미덕과 가치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을 가지고 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고자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학부생 때 충격받았던 거거든요. 이때 자연스럽게 또 사고가 어떻게 흘러갔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회는 이런 가치나 미덕으로 뭘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뭐 안 떠오르더라고요. 왜 안 떠오르냐? 최소한 유학적인 전통 질서는 확실하게 있었는데, 이런 가치는 확실하게 우리가 담지하고 있었는데,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리고 사법화를 거치면서 많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박살 난 거 좋다 이거예요. 박살이 난 거 좋은데 이런 유학적 전통 질서를 대체할 만한 대안적 가치를 아직 못 찾아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게 제가 맨 앞에 도입부로 말한 게 사실 그 의도였거든요. 뭐 페미니즘을 비롯한 성평등 문제도 있고요. 뭐 동물권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 그리고 뭐 탄핵 문제 이런 거 있고, 정치 진영 갈등도 있고, 뭐 개인주의 문제도 있잖아요. 지극히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된 문제도 있습니다. 아, 주술이요? 아무튼 근데 한국 사회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유학적 전통 질서를 극복하고 나서 이 국민들이 신봉하고 살 수 있는 대안적 가치를 못 찾아낸 거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도 이런 가치를 좀 만들고 합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걸 마지막에 좀 넣어봤습니다. 아, 맞아요. 로마의 클리엔텔라가 로마가 원산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대단하다고 느낀 겁니다. 로마인들이 그들만의 전통적인 습성에 입각해서 최전성기를 이룬 게 충격이고, 크리스트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키케를 비롯한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미덕과 가치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 유학적인 전통 가치가 물론 그런데 이 유학적인 전통 질서랑 가치가 있어서 부패가 덜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약화된 건 맞아요. 뭐 자유주의 들어오고 개인주의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 또 사람들이 도미넌트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치도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종교적인 가치를 믿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가치 추구가 없어서 한국이 발전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럴수록 약간 로마인들이 보였던 이해관계를 타협하고 조정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가치를 믿고 사는 건 좋은데, 이 다양한 가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서로의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양보를 안 해요. 타협을 안 하고 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탄핵 서로 터트리고 갈등 때문에 발전이 가로막히고 뭐 그런 게 또 있죠. 그리고 가슴이 옹졸해지는 사건도 많잖아요.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할 때도 맨날 MZ 애들 책임감 없다, 개인주의적인 이익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자기 손해 보는 것도 양보 못하고 뭐 좀 바로 튄다. 참고로 저도 MZ예요. 아무튼 아이씨,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기적이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 욕을 계속 들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MZ 세대는 또 그러죠. 아니 그럼 나이 든 세대는 그러면은 뭐 본인들 경제 성장의 혜택 다 가져가 놓고 연금 개혁도 하는데 니들도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니들도 양보해야지라고 하고. 아, 그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물론 지배적인 가치가 없는 건 좋다 이거예요. 서로 경쟁할 수 있는데 서로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타협하고 조정하고 양보할 수 있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클리엔텔라적인 시민의 덕성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